2024년 10월 브뤼셀 NATO 본부 28개 회원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이 65년간 실패한 것을 대한민국이 8년 만에 해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회의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 25년 경력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에서 25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온 선임 연구원이죠. 2024년 10월 15일 브뤼셀 나토 본부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방공망 위기 대응 긴급 회의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런 회의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나토에서 1년에 몇 번씩 여는 정례 회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집 메일을 받은 게 회의 48시간 전이었거든요. 25년 경력에 이런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회의장으로 향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프랑스 국방부 자문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독일 대표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고요. 18개 회원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첫 화면을 보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드론 위협 급증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빨간색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거든요. 2022년 대비 2024년 드론 공격이 무려 870%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침중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 평균 드론 공격이 450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면 한 발에 50억 원이 듭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죠. 하루 450회면 한 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2조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1년이면 24조 원이고요.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무기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까? 발사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미국 대표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참담한 결과가 나열돼 있었거든요. 1960년부터 시작한 레이저 무기 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150억 달러입니다. 6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고백이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대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5년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인류가 달에 간 지 50년이 넘었는데 레이저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이 개발한 각종 레이저 시스템이 나열돼 있었죠. 해군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공군의 공중 레이저 플랫폼, 육군의 전술 레이저 무기. 모두 시제품 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국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력입니다. 안정적인 고출력을 유지하려면 화학 레이저를 써야 하는데 이게 유독 물질을 배출합니다. 전장에서 쓸 수가 없죠. 고체 레이저는 안전하지만 출력이 약합니다. 크기도 트럭 3대 분량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발표를 이어받았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언빔 프로젝트가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10년째 개발 중인데 아직 실전 배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레이저가 구름이나 비에 약하거든요. 중동 같은 건조 지역에선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어렵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계속 미사일로 드론 잡으라는 겁니까? 그건 발이 잡는데 대포 쓰는 격입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를 보면 북한제 드론 한 대 가격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 잡는데 5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쏜다고요?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방 군사동맹의 최전계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해답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안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레이저보다 드론 물량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군용 드론이 2만 대가 넘습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첫 공격을 드론대로 시작할 겁니다. 상황이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실패했고 미사일 방어는 비용이 너무 높고 적의 드론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토의 방공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회의장을 짓눌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마지막 발표 순서를 소개했거든요. 다음은 특별 사례 발표입니다.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전 배치 성공? 방금까지 미국도 이스라엘도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성공했다는 겁니까?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나토 무기체계 분석팀 소속이라고 했죠. 그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태극기였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느 군부대 사격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만 한 장비에서 보이지 않는 빔이 발사됐고요. 3초 후 하늘에 드론이 불꽃을 내며 추락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블록1입니다. 한 발 발사 비용이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극적 효과를 노린 것 같았죠. 1,500원입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500원이라고요? 미국 시스템이 1억 5천만 원인데 한국은 1,500원이라고요? 이건 10만 분의 1 비용 아닙니까? 옆자리 독일 대표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2022년부터 실전 배치됐고 드론과 박격포탄 요격 성공률이 100%입니다. 악천후에서도 작동하며 연속 발사 제한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이 65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요? 그것도 10만 분의 1 비용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데이터가 진짜일까요? 한국이 우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죠. 한국 레이저 무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세계 방산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행 일정 잡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2024년 10월 2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죠.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의 방산 전문 기업이더군요. 그런데 규모가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에 비하면 작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이런 회사가 미국이 65년간 못한 걸 해냈다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IG 넥스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느낌이 묘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사 건물이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가 나왔을까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건 레이저 무기 개발팀장 김성훈 박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뤼셀 회의 발표 보고 오셨죠? 김 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아서 왔습니다. 발사 비용 1,500원이 정말 맞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전력 비용만 계산하면 1,200원 정도 됩니다. 탄약이 필요 없으니까요.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발사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귀사 시스템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10만 분의 1 비용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 박사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블록권의 설계도가 나타났죠. 미국은 화학 레이저를 썼습니다. 고출력은 나오지만 유독 물질이 나오고 유지 비용이 엄청나죠.
저희는 광섬유 레이저를 선택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전용으로 쓴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화학 물질이 필요 없죠. 그래서 발사 비용이 전력 비용밖에 안 드는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죠. 그럼 출력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150kW급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귀사 시스템은 얼마나 됩니까? 30kW입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30kW요? 그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드론을 잡을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출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확도죠.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요격 영상이 재생됐죠. 하늘을 날던 드론의 레이저가 정확히 조준됐습니다. 3초 후 드론의 날개 부분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불꽃이 튀었죠.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보십시오. 레이저를 드론 전체에 흩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부위 하나만 태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철학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은 망치로 파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큰 출력으로 넓은 면적을 커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레이저를 수술용 메스처럼 다뤘습니다. 정확한 한 점만 공략하는 겁니다. 그럼 추적 시스템이 핵심이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희 광학 추적 장치가 0.1초 만에 표적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1mm 오차 범위로 조준하죠. 이 정밀도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드론 요격 시험 결과였죠. 50회 시험에서 50회 성공. 성공률 100%였습니다. 박격포탄 요격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실험실 데이터 아닙니까? 실전에선 날씨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빔이 날씨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2023년 여름 장마철 시험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죠. 화면 속엔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레이저가 표적을 명중시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레이저는 빛 속에서 약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날씨를 감지해서 필요한 만큼 출력을 높이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능형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죠.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8년입니다. 제 옆자리 독일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65년 걸린 걸 한국은 8년 만에 해낸 겁니다. 8분의 1 시간이었죠.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개발비가 약 1,000억 원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또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조 원을 썼는데 한국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200분의 1 예산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적은 시간, 적은 예산으로 더 나은 결과를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성공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처럼 최고 출력을 목표로 하지 않았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죠. 둘째, 모듈화 설계입니다. 부품을 표준화해서 고장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하나 고장나면 전체를 수리해야 하죠. 이것도 실용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유지 보수가 쉬워야 한다는 발상이었죠. 셋째, 김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내 산업 기반을 활용했습니다. 반도체, 광학, 통신 기술을 다 가져왔죠.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게 뭡니까? 삼성, SK,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있죠. 반도체 기술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1위, 통신 기술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술들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검증된 기술을 조합한 겁니다. 그럼 부품 대부분이 국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2%가 국산입니다. 나머지 8%도 국산화 진행 중이고요.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철학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려 했죠. 한국은 있는 걸 활용했습니다. 효율의 차이였던 겁니다.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충남 태안 사격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실사격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레이저 무기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죠. 25년 경력에 제가 본 최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오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 나가겠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신호탄이었죠. 내일 실사격을 보면 확신이 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아니, 이미 서울에 있었죠. 태안행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태안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30분 거리였죠.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미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화학 레이저 방식을 아십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대략은 압니다. 화학 반응으로 고출력을 내는 방식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화학 물질입니다. 불소, 염소 같은 독성 물질을 쓰죠. 발사할 때마다 유독 가스가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쓸 수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전장에서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게다가 화학 물질을 계속 보급해야 합니다. 탄약은 없어도 화학 물질은 필요하죠. 보급선이 끊기면 무용지물입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레이저를 선택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정의만 있으면 됩니다. 발정이만 돌아가면 무한정 쓸 수 있죠. 화학 물질도 없고 보급 문제도 없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망치로 파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큰 출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출력이 낮으면 관통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드론을 관통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날개 일부만 태워도 추락합니다. 배터리를 과열시켜도 됩니다. 전체를 파괴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번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죠. 미국은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미국 시스템이 150kW급입니다. 귀사는 30kW인데 효율이 더 좋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지에 컨테이너만 한 장비가 놓여 있었죠. 블록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0피트 컨테이너 크기입니다. 트럭 한 대로 운반 가능하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트럭 3대 분량이었죠? 한국 시스템은 그것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장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군 관계자가 시스템을 설명해 줬죠. 레이저 발생기, 광학 추적 장치,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모듈화돼 있어서 고장 나면 해당 모듈만 교체하면 됩니다.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연간 50억 원 이상 든다고 들었습니다. 군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10분의 1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만 저렴한 게 아니었죠. 운영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북한제 드론과 같은 모델이라고 했죠. 시속 80km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블록권이 작동했습니다. 레이저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추적 장치의 모니터를 보니 드론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발사합니다. 담당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3초 후였습니다. 드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날개 부분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본 최고의 요격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박격 포탄이었습니다. 공중으로 발사된 포탄을 요격하는 시험이었죠. 더 어려운 표적입니다. 블록건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레이저가 포탄을 추적했죠. 2.5초 만에 명중했습니다.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성공률이 정말 100%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547회 시험했습니다. 547회 성공했죠. 김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악천후에선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비 오는 날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LIG 넥스원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자료를 더 살펴봤죠.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은 고출력으로 넓은 면적을 커버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정밀 타격으로 핵심 부위만 공략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철학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목표지만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반도체 기술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저 제어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옵니다. 광학 렌즈는 LG 아이노텍, 통신 모듈은 SK텔레콤 기술입니다. 모두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술 기반이 있었던 거죠. 영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관심 가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수출 준비돼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죠. 한국 레이저 무기가 바꿀 세계 방산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르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블록권의 핵심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고 싶었거든요. 김 박사가 부품 공급망 자료를 보여줬죠. 레이저 제어 칩은 삼성전자에서 납품받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삼성이요? 스마트폰 만드는 그 삼성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레이저 가공 기술을 전용했죠. 원래 반도체 회로를 미세 가공하는 레이저 기술인데 이걸 무기용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갖고 있죠. 3나노, 2나노 공정을 만들려면 초정밀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무기가 된 겁니다. 광통신 모듈은 SK텔레콤 기술입니다. 5G 광 케이블에 쓰는 기술을 레이저 전송에 응용했죠. 김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무기 연구소였습니다. 통신사가 방산 기업이었던 거죠. 민간 기술이 곧바로 군사 기술로 전환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밀 광학 렌즈는 어디서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죠.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레이저 무기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다음 날 김 박사의 주선으로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대한 공장 단지였죠. 연구원 한 분이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이 블록권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반도체 웨이퍼를 자르는 용도였죠. 정확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죠. 이 정밀도로 레이저를 제어하니 드론의 특정 부위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라고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죠. 저희는 민간과 군이 협력해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었죠. 민간과 군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오후에는 SK텔레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R&D 센터였죠. 5G 광통신 기술이 블록원에 어떻게 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신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레이저를 멀리 보내려면 광섬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고속 광섬유 기술을 적용했죠. 신호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사거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광섬유는 100m마다 신호가 약해집니다. 저희 기술은 3km까지 손실이 없죠. 그래서 블록권의 사거리가 3.5km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신 기술이 무기 사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놀라웠죠. 저녁에 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필요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죠. 모든 걸 자체 개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영국도 작은 나라인데 왜 못했을까요? 솔직히 물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 방산 강국이죠. 처음부터 군사용으로 개발하는 게 익숙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 기술이 더 발달했죠. 그래서 민간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겁니다. 군사 기술이 약했기에 민간 기술을 적극 활용했던 거죠. 그럼 미국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죠. 민간 기업과 협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쪽과 협력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민간과 군이 협력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큰 나라라서 각자 따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사지만 한국은 만듭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는 92%를 국산화했습니다. 나머지 8%도 곧 국산화할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명확해졌죠.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술 기반. 둘째, 민간과 군의 긴밀한 협력. 셋째,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기술을 전환하는 효율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블록권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이 65년간 못한 걸 8년 만에 해낸 비결이었죠. 노트북에 한 줄을 썼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길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대한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악천후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였죠. 마침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빔이 비 때문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빗줄기가 제법 굵었습니다. 시야도 좋지 않았죠. 이런 날씨에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블록권이 준비됐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센서가 날씨를 감지하고 있었죠. 화면에 간구량 시간당 15mm 출력 자동 조절 모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출력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오면 레이저가 약해지죠. 그래서 자동으로 출력을 40% 높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시속 80km로 날고 있었죠. 추적 장치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0.1초 만에였습니다. 발사합니다. 담당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레이저는 역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3초 후 드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날개가 타들어가는 게 보였죠. 드론이 휘청거리더니 추락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출력 조절 기술이 없었습니다. 고정 출력이라 날씨가 나쁘면 못 쓰는 거죠. 저희는 AI가 날씨를 판단해서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레이저만 쏘는 게 아니었죠.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엔 박격포탄입니다.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서 박격포가 발사됐습니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죠. 움직이는 드론보다 더 빠른 표적이었습니다. 블록권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추적 장치가 포탄의 궤적을 계산했죠.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2.5초 만에 명중했습니다.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했죠.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본 최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기술이 아니었죠. 완성된 무기였습니다. 연속 발사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론상 무제한입니다. 전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50회 연속 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50개의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드론, 박격포탄, 로켓탄까지 다양했죠. 블록권이 쉬지 않고 요격했습니다. 50회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성공률 100%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속 발사하면 과열될 텐데요. 저희 냉각 시스템이 특별합니다. LG전자 에어컨 기술을 응용했거든요.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어컨 기술이라고요? 또 민간 기술이었습니다. 가전제품 기술이 무기 냉각에 쓰이는 겁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빗속에서 2시간 동안 50회 발사했지만 블록권은 멀쩡했죠. 고장도 없고 성능 저하도 없었습니다. 유지 보수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입니다. 부품 교체는 6개월마다 한 번이고요. 모듈 화돼 있어서 30분이면 교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한 달에 한 번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들었죠. 그것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한국은 3개월에 한 번, 30분이면 끝났습니다. 오후에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세한 수치를 보여줬죠. 표적 추적 속도가 0.1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밀도는 얼마나 됩니까? 오차범위 1mm입니다. 3km 거리에서 1mm 오차예요. 이건 삼성 광학 기술 덕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초정밀 기술이 무기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동시에 몇 개 표적을 처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2개입니다. 내년에 출시할 블록2는 5개까지 가능합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블록2라고요? 벌써 다음 모델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블록2는 뭐가 다릅니까? 출력이 50kW로 높아집니다. 사거리도 5km로 늘어나죠. 그리고 AI가 더 발전해서 표적 우선순위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블록1도 놀라운데 블록2는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래 무기가 아니라 현재 무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완성품이었죠. 미국이 65년간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동안 한국은 8년 만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접근법의 차이였죠.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레이저 무기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내일은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죠. 28개 회원국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다시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지난 5개월간 여러 나라가 한국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절망감은 없었죠. 대신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부터 발표해 주시죠. 폴란드 국방부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한국 블록1을 임대해서 테스트했습니다. 2개월간 347회 시험 발사를 했고요. 성공률 100%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였죠? 한국 측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겨울 날씨였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영하 10도에서 오작동했거든요. 폴란드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2월에 테스트했습니다. 드론 100대를 동시에 날렸죠. 블록1이 2개씩 순차적으로 요격했습니다. 50회 발사로 100대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였거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국 대표 자격으로 발표했죠. 지난 한 달간 영국 국방부가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레이저 방공 무기입니다. 제 발표를 듣던 미국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발사 비용 1,500원, 유지비 연간 5억 원, 성공률 100%. 이 세 가지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 레이저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발사 비용은 한국이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유지비는 10분의 1이고요. 성공률은 한국이 100%, 미국이 87%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명확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출력은 더 높습니다. 150kW 대 30kW입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력이 높아도 명중률이 낮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폴란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실용성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합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의장이 다음 안건을 열었습니다. 그럼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터 검토하죠. 재무 담당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블록권 1대당 가격이 50억 원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300억 원이죠. 나토 전체가 100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5천억 원, 미국은 3조 원입니다. 6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능은 더 좋았죠. 운영비까지 계산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10년간 운영 비용이 한국은 5대 500억 원, 미국은 8조 원입니다. 재무 담당이 덧붙였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했죠. 독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 도입에 찬성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폴란드가 이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도 찬성입니다. 이미 50대 구매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도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실용성이 입증됐습니다. 하나둘 찬성표가 늘어났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이었죠.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은 실전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프랑스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방산을 고집하는 나라죠. 하지만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찬성합니다. 다만 기술 이전 조건을 협상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맹국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국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한국 블록권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28개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죠.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65년 만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나토 방산 시장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총 도입 예산 45억 유로로 확정합니다. 첫 배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죠. 톰슨 박사, 한국 측과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희도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스페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토 심포미별 개국 만장일치 통과. 축하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덕분입니다. 영국에서 뵙겠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방산 강국의 정의가 바뀌었죠. 이제 크기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출력이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나토 결정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 방산 관련 뉴스를 계속 접했죠. 변화의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먼저 폴란드였습니다. 블록권 50대 계약에 이어 청웅 중거리 방공 미사일 추가 계약을 체결했죠. 규모가 30억 달러였습니다. 폴란드가 완전히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K9 자주포도 이미 수백 대 샀죠. 이제 방공까지 한국제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한국과 레이저 무기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거든요. 차세대 함정용 레이저 시스템이었죠.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써왔는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방공망 전환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였죠. 중동 시장까지요.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우디는 드론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예멘 후티 방운 드론이 계속 날아오죠.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블록원이 답입니다. 제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더군요. 세계 4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갑니다.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의 연구팀을 파견했거든요. 블록원의 모듈화 설계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10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LIG 넥스원에 협력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 한국 회사에 협력을 제안한 겁니까?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입니다. 로키드 마틴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고요? 제가 확인해 줬습니다. 방산 강국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방산 4강이었죠. 이제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1월에 글로벌 방산 컨퍼런스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가장 인기 있는 세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강연장이 꽉 찼습니다. 50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전문가가 모였죠. LIG 넥스원 김 박사가 발표자였습니다. 한국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민간 기술 활용, 모듈화 설계, 실용성 우선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합니까? 비용을 어떻게 낮춥니까? 품질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김 박사가 하나하나 답변했죠. 강연이 끝나자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녁 리셉션에서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영업하러 다녔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 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구매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판매자죠. 아니, 파트너입니다. 김 박사가 고쳐 말했습니다. 12월에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싱가포르가 블록원 20대를 주문했죠. 베트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보고 자극받은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연말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2025년 250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었죠. 전년 대비 25% 증가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니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점유율 1위, 청웅 중거리 방공 미사일 수출 급증, 잠수함 3개국 수출, 그리고 블록권이 스니스개국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 방산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토 회의에서 한국을 아무도 몰랐죠. 이제는 모두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세계 방산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치는 시대가 온 겁니다. 2025년 5월 런던 왕립국방연구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자였죠. 주제는 한국 방산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강연장에 8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왔죠. 모두 한국의 비결이 궁금했던 겁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라는 문구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1년간 한국 방산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비교표였죠. 미국 레이저 무기 개발 기간 65년, 예산 150억 달러, 결과는 실패. 한국은 8년, 예산 1,000억 원, 결과는 성공입니다. 왜일까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SK통신 기술, LG광학 기술을 가져왔죠. 이미 검증된 기술을 조합한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최고 출력이 아니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했죠. 미국이 150kW를 목표로 할 때 한국은 30kW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술 기반이 있습니다.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배터리 기술 최상이죠.
이 기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같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배울 건 배워야죠. 한국의 모듈화 설계, 민관협력 체계, 품질 중심 개발 철학은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블록원의 성공 요인, 나토 도입 과정, 세계 시장 반응까지 다뤘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길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낸 최고의 연구 결과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왔죠. 한국 모델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배터리, 조선, 원전에서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민간 기술을 활용하고 실용성에 집중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방식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은 없습니까?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약하죠. 하지만 응용 기술이 강합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죠. 논문으로 발표하실 겁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 국제 방산학술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제목은 한국이 바꾼 방산시장이었죠. 톰슨 박사님이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현장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고요. PD가 말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6월에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BBC 촬영팀과 함께였죠. 1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공항에서 반겨줬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박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LIG 넥스원 공장이 2배로 확장됐더군요. 블록권 생산 라인이 3개로 늘었죠. 주문이 밀려서 24시간 생산 중입니다. 28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촬영을 하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SK연구소, 태안 사격장까지요. BBC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반신반의하셨죠?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김 박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방어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는 더 나은 기술에서 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나토 회의에서 처음 한국 이름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치밀한 전략과 뛰어난 실행력의 결과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효율로, 출력이 아니라 정확도로 승부했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친 순간, 크기가 아니라 효율로, 출력이 아니라 정확도로 승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1초면 충분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과 자부심을 담아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는 듣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